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권력자로 기록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를 이용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정을 피로 물들였으며 백성의 고요를 짜내 산처럼 불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권세는 하룻밤에 악몽처럼 사라졌고 결국 그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가 걸었던 영광과 몰락의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핏빛 역사에 대한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시고 역사의 목격자가 되어 주십시오. 1565년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던 11월 18일, 황해도 강음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한 남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흔들렸던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 윤원형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닷새 전 먼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여인 정난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버린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윤원형이라는 인물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전 시대의 권력을 농단한 간신들 중 그 죄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인 자는 윤원형 같은 이가 드물 것이다. 그의 흉악한 죄들은 머리카락을 전부 뽑아 헤아린다 해도 다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역사서가 한 개인에게 이토록 극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무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1503년 경기도 파주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파산부원군으로 불리게 될 윤지임의 다섯째 아들, 바로 윤원형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인 파평윤 씨는 고려시대 명장윤관의 후손으로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대대로 고위 관직을 배출해온 나라에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평생 부러워할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가장 특별한 배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그의 누나, 훗날의 문정왕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민하고 야심이 많았던 누이의 존재는 윤원형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아마 어린 윤원형 자신도 자신의 운명이 누이의 손에 의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난 윤원형은 다른 양반 가문의 자제들처럼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관직에 나아가는 평범한 길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꾸준히 학문에 정진하여 1533년 중종 28년에 치러진 별시문과에 당당히 급제하며 관료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만약 그의 삶이 거기서 그쳤다면 그는 그저 그런 평범한 문신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관직에 오르기 훨씬 전인 151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누이가 당시 왕이었던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즉 계비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윤원형의 운명은 평범한 양반의 자제라는 궤도를 벗어나 왕의 친인척이라는 특별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로 향하는 문이 그의 눈앞에서 활짝 열린 것입니다. 윤원형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534년이었습니다. 바로 누이인 문정왕후가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 경원대군을 낳은 것입니다. 이로써 윤원형은 단순한 왕비의 동생이 아니라 미래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왕자의 외삼촌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엄청난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목에 칼을 겨누는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의 단맛은 그만큼이나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이미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권력 다툼의 장이었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계비였던 장경왕후의 오빠 유님은 당시 세자였던 인종의 외삼촌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님과 그 세력을 대윤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에 김한로라는 희대의 권신까지 등장하여 조정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갓 관직에 오른 젊은 윤원형은 이런 살벌한 정치판 한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대윤 세력과 막강한 권신 기만로 사이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누이와 조카를 지키고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 그는 이제 막다른 길에서 위험한 도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537년 윤원형의 정치 인생에 첫 번째 거대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기만로가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칼을 빼어든 것입니다. 그의 칼끝은 정확히 문정왕후의 동생들인 윤원형과 그의 형 윤원노를 향했습니다. 기만로에게 자신들의 존재가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기만로의 공세는 매서웠습니다. 그는 왕을 설득하여 윤원형 형제를 파직시키고 곧바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막 관직에 올라 꿈을 펼쳐보려던 윤원형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뼈를 깎는 고통과 굴욕감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는 이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권력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윤원형에게 하늘이 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권력에 취한 기만로가 감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원대군을 미워한 나머지 그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는 왕실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역죄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윤원형은 비록 몸은 유배지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지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기만로의 역모를 조정에 알리고 그의 죄악을 조목조목 고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 표명이자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그의 첫 번째 승부수였습니다. 문정왕후 폐위 음모가 발각되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한 중종은 즉시 기만로를 잡아들이라 명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권력의 정점에서 죄인의 몸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기만로는 사약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의 권세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기만로가 제거된 후 윤원형은 화려하게 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홍문관 수찬, 사원부 지평 등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갔습니다. 한번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냉혹한 정치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신진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에 또 다른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윤 세력의 수장인 윤임이었습니다. 윤임은 인종의 외삼촌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의 세력 또한 막강했습니다. 기만로라는 호랑이를 쫓아내니 이제는 용과 싸워야 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1544년 조선의 정치사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중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곧바로 세자였던 인종의 즉위를 의미했고 이는 대윤 세력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음을 뜻했습니다. 윤원형과 그를 따르는 소윤 세력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예상대로 대윤 세력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소윤 세력의 핵심인 윤원형이었습니다. 윤임을 따르던 신하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윤원형을 탄핵했고 그는 결국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또다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윤원형의 편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인종은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여 늘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8개월 만인 1545년 7월 인종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야사에는 문정왕후가 떡에 독을 타
인종을 독살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인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죽음이 윤원영에게는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억압하던 거대한 산이 사라지자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의 길만이 펼쳐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그의 야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종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왕위 계승의 원칙에 따라 다음 보위는 그의 이복 동생인 경원대군에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원대군은 바로 윤원영의 누이 문정왕후의 소생이었습니다. 하늘이 윤원영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명종의 나이는 고작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국정을 스스로 돌보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에 자연스럽게 그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조선의 모든 권력이 문정왕후와 그녀의 동생 윤원영의 손아귀에 들어갔음을 의미했습니다. 드디어 윤원영의 세상이 온 것입니다. 대윤 세력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지켜주던 왕을 잃고 자신들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윤원영의 조카를 왕으로 모셔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이들에 대한 복수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유님과 대윤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윤원영은 이기, 정순붕 등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끔찍하고도 교묘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님 일파가 명종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 왕위를 다른 종친에게 넘기려 했다는 영모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영모는 한 가문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였습니다. 이 거짓 정보는 즉시 문정왕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녀에게 유님이 자신의 아들을 몰아내고 다른 왕을 세우려 한다는 이야기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피를 나눈 동생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대윤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허락했습니다. 1545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피바람으로 기록될 을사사화의 막이 올랐습니다. 문정왕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윤원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님과 그의 동생 유관, 그리고 유인숙 등 대윤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의금부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결국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윤원영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평소 자신들의 외척 정치에 비판적이었던 살림 세력까지 모조리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 유님에게 동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많은 선비들이 유님의 당열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나갔습니다. 을사사화라는 거대한 피의 광풍이 휩쓸고 간 조정에는 오직 윤원영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맞서거나 그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완전히 윤원형의 나라가 되었고 그는 살아있는 왕이나 다름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윤원형이라는 인간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괴물을 깨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선의 황제였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거슬리는 자가 있으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죽여버렸고 반대로 거액의 뇌물을 바치는 자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비옥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사유지로 만들었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까지 독차지했습니다. 그 땅에서 일하는 백성들은 사실상 그의 개인 노비나 다름없었으며 피땀 흘려 거둔 모든 수확물은 고스란히 윤원형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에는 밤낮으로 뇌물을 바치려는 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우야담이라는 책에는 당시 그의 탐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방의 장수로 임명된 한 무관이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화살통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윤원영은 활도 쏘지 않는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었다며 투덜대고는 그 화살통을 다락방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몇 년 후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 무관이 윤원영에게 그때 드렸던 화살통을 열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난 윤원영이 다락방에서 화살통을 꺼내 열어보았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살통 안에는 화살 대신 번쩍이는 황금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으면 황금이 가득 든 화살통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윤원영의 진짜 문제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간성 자체가 송두리째 파괴되어 버린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야사에는 그가 자신을 조금 화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첩이 낳은 자신의 아들을 때려 죽이고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을 찾아온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보고 욕정을 품은 그는 그녀를 강제로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갈 것이 두려워 그녀를 외딴절에 보내 강제로 머리를 깎고 여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것입니다. 주인을 닮아 그의 노비들 또한 기고만장해져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민가에 쳐들어가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이 관아에 호소해도 그 누구도 윤원형의 노비들을 벌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법과 질서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윤원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윤원형 대감이 온다고 하면 울음을 뚝 그쳤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염라대왕이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괴물과도 같은 남자의 인생에 운명처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난정. 훗날 윤원형과 함께 권력을 농단하고 조선을 뒤흔들게 될 희대의 요부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윤원형의 타락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정난정은 본래 종이품의 고위관직을 지낸 정윤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관아에 소속된 노비였기 때문에 조선의 법에 따라 그녀 역시 천민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귀한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천한 신분에 묶여버린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평생을 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정난정은 결코 순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혈관 속에는 양반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야망은 높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기생은 천민계급에 속했지만 당대의 고위관료나 권력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정난정은 자신의 뛰어난 미모와 총명한 머리를 이용해 권력의 중심부로 파고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를 따르는 기생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야심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화술, 그리고 검은고 실력으로 금세 한양의 사교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뿌렸지만 그녀는 결코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다린 것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 천한 신분에서 구원해주고 권력의 날개를 달아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윤원형이 주최한 화려한 연회에 그녀가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권세가들 사이에서도 윤원형의 존재감은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난정은 직감했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의도적으로 윤원형의 눈에 띄었고 윤원형 역시 수많은 기생들 속에서 단연 빛나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윤원형은 정난정의 미모에 처음 매료되었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기생들처럼 아양을 떨거나 교태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대의 정치 상황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윤원영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원영은 그녀가 단순한 미녀가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야망을 품은 여인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원영은 정난정을 자신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욕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서 정치적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자신보다 더 교활한 계략을 꾸며줄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정난정은 그의 그런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괴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윤원영의 첩이 된 정난정은 더 이상 과거의 천안기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원영의 정실 부인인 연안 김씨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김씨는 천안기생 출신인 정난정을 벌레 보듯 멸시했고 사사건건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은 결코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씨의 구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윤원영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요염한 여인으로, 낮에는 냉철한 책사로 변신하여 윤원영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해 나갔습니다. 윤원영은 이제 정난정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난정의 야망은 단순히 첩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의 옆자리, 즉 정실부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천민 출신이 양반가의 정실부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자신의 눈엣 가시인 김씨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윤원형의 귀에 독약과도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김씨가 바로 과거 당신을 죽이려 했던 권신 김한로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잊으셨냐며 언제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위험한 여인이라고 이간질했습니다. 윤원영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난정의 계략은 집요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김씨를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김씨에게는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서 철저히 굶주려야 했습니다. 정난정은 매일같이 쇠약해져가는 김씨를 비웃으며 그녀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짓밟았습니다. 1551년 마침내 정난정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 완전히 쇠한 김씨의 앞에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밥상을 차려준 것입니다. 허겁지겁 음식에 손을 대는 김씨를 보며 정난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음식에는 이미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원영의 정실부인 김씨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윤원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난정의 깊은 뜻이라 여기며 그녀를 더욱 총애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정난정은 단순한 첩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김씨가 죽자마자 정난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실부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천민 출신의 첩이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된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양의 모든 양반가에서는 이를 두고 경악하며 혀를 찼지만 살아있는 권력인 윤원영의 결정에 감히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난정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문정왕후를 찾아가 온갖 아양을 떨며 환심을 샀고 마침내 1553년에는 문정왕후의 특별한 명령으로 정일품 정경부인의 봉해지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천민에서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귀부인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입니다. 정경부인이 된 정난정은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을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며 문정왕후의 옆에서 국정에 사사건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문정왕후를 대신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니 사람들은 그녀를 궁궐 밖의 여왕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종교까지 이용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고 불교를 억압하고 있었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문정왕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승려보호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정난정의 지원에 힘입어 보호는 선종판사라는 높은 직책에 올랐고 조선에는 일시적으로 불교가 다시 융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력과 함께 막대한 부도 그녀의 손아귀로 굴러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전국의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주요 상인들에게서 막대한 자릿세를 뜯어냈고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녀의 사치와 향락은 왕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근본적인 한계였던 신분제도 자체를 뒤흔들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첩의 자식, 즉 서자들도 차별 없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천한 신분에 대한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자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완벽한 세상을 물려주려는 이기적인 욕망의 발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주장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지지 아래 실제로 정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정책에 수많은 유생들과 사대부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윤원영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윤원영과 정난정 부부의 권세에 감히 도전할 자는 조선 땅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력에도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방패막이었던 문정왕후가 나이가 들어 점차 쇠약해졌고 어린 허수아비 왕이었던 명종이 어느덧 장성하여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종은 더 이상 외삼촌의 꼭두각시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65년 4월 그들의 하늘이었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을 지켜주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바람막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억눌려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이제 그들을 향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조정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윤원영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살림 세력과 반대파 신하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그의 죄악을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그의 파직과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쳤고 한때 그의 발 아래서 아첨하던 자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명종은 신하들의 거센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윤원영을 영의정에서 파직하고 모든 관직을 박탈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양은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유배 선고였습니다. 하늘을 날던 용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지렁이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65년 9월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윤원영의 정실 부인이었던 김씨의 가족들이 정난정이 김씨를 독살했다며 의금부에 고발한 것입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황해도 강음의 시골집에 머물던 윤원영과 정난정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독살 혐의는 영모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였습니다.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된다면 혹독한 고문 끝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11월 13일 한양에서 말을 타고 온 의금부 도사가 강음현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난정은 그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끌려가서 온갖 치욕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깨끗하게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독약을 망설임 없이 마셨습니다.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닷새 후인 11월 18일 사랑하는 여인의 싸늘한 시신 곁을 지키던 윤원영 역시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난정 없는 세상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치욕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 역시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선을 20년간 피로 물들였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은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강음면에 나타났던 의금부 도사는 윤원형과 정난정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잠시 말을 갈아타기 위해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만들어낸 공포와 망상에 사로잡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셈입니다. 윤원형과 정난정.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거대한 욕망이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불길이 되어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그릇된 욕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역사의 고스너의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